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9년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 작년에 올해를 전망하는 수많은 각계각층의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공통점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올해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2018년에는 이 소소하지만 이제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이른바 이제 소확행이라든지 또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이제 워라벨,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뭐 이런 트렌드들은 이제 계속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1인 미디어가 이제 확산됨으로 해서 그 1인 그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세포 마켓이라고도 하죠. 네네. 이건 이제 인플루언서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이른바 파워 브로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개인이 개인한테 직접 판매하는 이런 경향도 이제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2020년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금년은 이제 총선의 전초전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많은 그 문제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1인 마켓이 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혼자 뭐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네, 그러니까 1인 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그 파워 브로거 또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죠. 이제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 이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팔로워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있죠. 몇십만 명이 있는 팔로워도 있죠. 이 팔로워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무슨 물건을 쓴다 그러면 그 물건이 상당히 잘 팔렸죠. 일종의 뭐 완판 효과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워 블로거들이 자기가 스스로 물건을 소개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1인 마켓 시장이 커져가지고 이게 뭐 20조에 드는 정도로 규모가 이렇게 커져서 그래서 이제 일반 오픈 마켓, 대기업의 마켓에서도 이런 인플루언서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신경을 쓰고 또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어떤 분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 다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다 살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아무래도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반영한 것 되시겠죠?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데 익숙한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1인 마켓, 특히 그 파워블로거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물건에 또한 평가까지도 또 인플루언서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결국 본인이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팔로워들이 그 물건을 사게 되니까 2030 세대들이 점점 확산돼서 기성 세대들도 물건이 필요하면 이제 젊은 자식들한테 얘기해서 사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상당히 그 시장이 이제 커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대기업의 그 일반 오픈 마켓하고 달리 1인 마켓은 대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도 또 모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안전한 배송이 되느냐.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배송이 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파워 블로거들의 그 팔로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에 후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물건을 사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워 블로거라 해서 전에는 뭐 비스켓 파는 정도가 아니라 뭐 큰 물건들, 값비싼 물건도 팔다 보니까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뭐 이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전에 같으면은 그러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아니면 업소나 이런 가게로 가서 따지고 들 텐데 이제 1인 마켓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이 온라인상에 다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 2030 세대들은 그 직접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 관계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자기하고 너무 잘 아는 사람과의 거래는 또 꺼려하고 심지어는 이제 금융거래의 경우 이때도
그 상담원하고 은행원 상담원하고 직접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 알고리즘에 의한 그 녹음된 사람과의 그 결국 이제 클릭을 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더 선호해서 직접 상담원과 상담을 할까요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렇군요. 상담하지 않으려고 그렇군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말에는 결국 세 사람이 길을 떠나면 그중에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 그래서 네. 꼭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 이제 뭘 많이 배웠죠. 그리고 또 사람은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고 10만리를 여행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대면이 상당히 중요했죠. 네네. 스승도 직접 만나서 배워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회성 훈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성 훈련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어떤 갈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익숙치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면 그냥 또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그걸 다 그냥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그냥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과연 청소년들이 이렇게 갈등 해결을 위한 문제를 배울 문제 해결 기회를 자꾸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과 삶의 균형, 뭐 워라밸 이렇게 참 화두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워커벨이라는 개념이 유행한다고요? 예, 워라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과 삶의 균형이죠. 네네. 근데 워커벨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와 소비자들 간의 어떤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매너의 균형이죠. 네. 그래서 워커 커스터머 밸런스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은 뭐냐면 요새 이제 그 갑질 문제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오너에 의한 그 어떤 노동자, 근로자들이 오너에 의한 갑질로 고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갑질도 있을 수가 있다. 네.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하니까 소비자가 어떤 감정 노동자들한테 갑질을 함으로 인해서 네. 결국 소비자들이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갑질로 인해서 이제 정신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른바 워커벨, 그러니까 소비자와 근로자 간에 어떤 균형 있는 매너의 어떤 기준점이 설정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워커벨이라는 것은 이 지금 하나의 사회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소비자가 대단한 요즘엔 권리를 갖고 있고 또 법이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로자에 대한 그 정신 특히 그 감정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지금 특히 이제 뭐 전화로 상담받는 텔레마케터라든지 또 뭐 상담원, 전화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분의 경우에는 일정 그 수준 이상의 만약 갑질이 나오면 또 욕을 한다든지 뭐 성희롱적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도 되는 그런 규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일반 회사에서 그 내부 규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기독교계에서 2019년을 전망할 때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분열과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도 영향을 주었겠지만은 이제 공동체 의식이 참 결여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른바 공동체 의식이죠. 2018년은 특히 여성 혐오, 남성 혐오하는 이제 이런 혐오 운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죠. 네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얼마 전 또 한동대의 문제는 그 미등록 동아리 들곳에서 성노동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연 내용이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성매매도 여성의 권리다. 그렇게까지 나옵니까? 그 남자 자기 두 명과 그 강사가 나는 남자 두 명과 살고 있는데 그게 꼭 남자일 필요가 있느냐? 동성과 동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문제는 거기에도 동성애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대로서는 이제 기독교 건화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강연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강연을 하니까 이제 그 강연을 주최한 학생을 이제 제명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그 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재발 방지책을 만들라 이런 권고를 했어요. 그 사학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사학법에 의해서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학 이념에 따라서 왜냐하면 다자연애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런 권학 이념이 아닌 대학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네네. 그런데 굳이 이 기독교 권학 이념이 있는 학교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교로서는 그걸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그거를 권고를 한 것은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성적 취향이라는 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 성적 취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국가인권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문제는 국가인권위법에 그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 이게 들어간 것 자체부터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은 잘못하면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그런 데로 가기 위한 가는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2019년 우리가 또 힘차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또 해 나가야 될 텐데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붕괴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같이 잘 뛰어야 될 텐데 신앙의 경주를 정말 같이 잘 뛰는 그런 방법이라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현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혐오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또 1인 세포도 세포 시장도 많아지고 네네. 또 1인 마켓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성은 내 것이기 때문에 성적 결정권은 자기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남도 국가도 또 타인 누구도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분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 무분별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성평등이라는 것을 결국 법에 자꾸 집어넣으면서 결국 무분별한 성적 자유 결정권의 한계를 자꾸 넓히고 있어요. 이제 그걸 넓히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어디까지 자유의 한계를 기준해 줘야 될 것인가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도 같이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선구처럼 크리스찬들은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19년은 정말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이런 자유를 빙자하여 악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